안녕하세요. 와인 소믈리에 강의를 맡게 된 김민기입니다. 네, 오늘부터 이제 저와 같이 20시간 정도를 같이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할 거고요. 뭐 분명히 이미 나는 와인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 라고 하시는 분도 분명히 계실 거고, 나는 와인 소믈리에가 어떤 일을 하는지 관심이 있어. 나는 소믈리에가 될 거야 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나는 뭐 모임이나 와인을 마실 때 와인을 즐기긴 하는데 좀 알고 마시고 싶어 라든지 이런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이 수업을 들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실제적인 부분도 제가 함께 이론과 더불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시작과 더불어서 말씀드린 하나는, 여러분, 물론 이론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만은 제가 수업 때 말씀드리는 이론만으로 와인을 다 알았다라고 하기는 사실 굉장히 많이 힘들고 이 자체가 말이 안 됩니다. 수업을 들으시고 강의안을 추후에 이렇게 같이 참고를 해보시고요. 시중에 와인 관련한 책이 굉장히 많고 다양합니다. 그 중에서 와인 책을 한 권 사서 편하게 공부다, 학습이다 라는 생각보다 편하게 그냥 독서하시듯이 그냥 잡지 보듯이 이렇게 넘겨보시면서 편하게 이렇게 보시면서 와인과의 갭차를 저는 조금 줄이시는 방법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와인은 테이스팅입니다. 실전을 많이 해보셔야 돼요. 우스갯소리로 로버트 파커라고 혹시 들어보셨을 거예요. 굉장히 유명한 와인 감별사죠. 저널리스트인데 1년에 와인을 10,000종 이상 테이스팅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걸 다 만병을 마시는 건 아니겠죠, 당연히. 그만큼 많은 와인을 테이스팅을 한다고 합니다. 그 사람의 테이스팅 감각이 뛰어난 것도 물론 있지만 그렇게 다양한 와인을 테이스팅 해보고 실제로 접해봤기 때문에 단순히 책에 나오는 이론만이 아니라 실전 경험과 아우러진 그런 경험에 접목돼서 할 수 있는 얘기들이 많아진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게 와인에 대한, 와인 경험치에 대한 그 근육의 힘을 높인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1강 와인의 정의, 첫 시간이니까요. 뭐 제가 어떤 말을 하는지 그냥 편안하게 들으시면 되고요. 오늘은 대략적인 큰 와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뭐 빅토르 휴고가 얘기했죠. 신은 물을 만들었지만 인간은 와인을 만들었다. 신은 물을 만들었고 인간은 와인을 만들었다. 이만큼 와인이 이 인생사에 차지하는 비중 자체 굉장히 훌륭하고 잘 발명된 어떻게 보면 발명품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영화 사이드웨이에 보시면요. 특별한 날에 와인을 따는 게 아니라 그 와인을 따는 날에 특별한 날이다. 이 명언이에요. 그리고 이와 유사한 말을 한 사람이 또 있어요. 윈스턴 처칠입니다. 2차 세계대전을 끝나고 평화 조인식을 했잖아요. 평화 조인식을 할 때도 윈스턴 처칠은 그 자리에 샴페인을 가져와서 축하 자리를 했고요. 나는 매일 샴페인을 마신다. 왜냐하면은 나는 특별한 날에만 와인을 마시는 게 아니라 내가 샴페인을 마시는 매일매일이 나한테 특별한 날이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 영화가 있고요. 이 영화 개인적으로 한 번씩 와인을 좋아하신다 라고 하면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저도 예술 영화 이런 쪽에 뭐 식견이 깊거나 한 건 아닌데 굉장히 흥미있게 저는 잘 봤습니다. 사이드웨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제가 그 프렌치 패러독스, 자, 그거 와인 또 술 아니냐? 라고 얘기하실 거예요. 예, 술 맞고 알코올 음료 맞습니다. 자, 근데 92년 CBS가 프렌치 패러독스를 발표하고 이게 반향이 제법 컸어요. 미국 사람들이 이 기사를 보고 그럼 와인을 마셔야겠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프랑스인들 아시죠? 낙농업 발달되어 있잖아요. 버터, 치즈, 우유, 그 다음에 미트, 고기를 얼마나 많이 먹습니까? 그런데에도 콜레스테롤, 고지방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장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이 낮습니다. 왜? 하루에 와인을 한 잔씩 마신다. 그런 습관이 있어서 고지혈증, 고콜레스테롤, 고지방 이런 병에 걸릴 위험성을 현저하게 낮춰준다라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기 때문이죠. 와인을 한 병 아니고 한 잔입니다. 거의 매일 한 잔 이상씩 이렇게 마신다고 합니다. 이게 프렌치 패러독스입니다. 여기서 그리고 와인을 한 잔이라고 있잖아요. 한 잔 중에 그럼 모든 와인이에요? 예, 어떤 와인이든지 상관은 없는데 확률적으로 보면은 레드 와인이 이런 심혈관 질환을 낮춰주는 위험이 있다라고 요즘 들어서도 논문의 속속들이 발표가 되고 있으니까요.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와인의 역사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지금이 역사학 시간도 아니고 하긴 하지만 대략적으로 언제부터 경작됐고 전파가 어떻게 됐다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게 좋을 것 같아서 한번 훑고 가겠습니다. 인류 최초로 포도를 경작했던 건 흑해연안의 그루지아라고 하고요. 로마 시대 때 이제 본격적으로 와인이 만들어지면서 전파가 됐습니다. 로마 제국이 망하고 나서는 교회 수도원. 이건 교회 수도원이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 정치와 종교가 서로 많이 싸웠습니다. 누가 더 위에 있냐, 누가 더 정권을 갖고 있냐라는 그런 역사적 배경들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엄청나게 그 당시 힘을 많이 가지고 있었고요. 참고로 교회에서 어떤 수도승이 우연히 발명한 게 뭐다? 돈페리뇽이라는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최상급의 고급의 샴페인도 역시 교회 수도원에서 발명이 됐습니다. 그런 것처럼 교회 수도원에서 전파가 쫙 됐고요. 그 다음에 처음에는 수도사들이 학문적 포도 재배 및 기술을 연구를 했다라고 하는 점. 대략적인 간추린 역사고요. 자, 와인 탄생의 세 박자. 이거는 뒤에 자세하게 와인이 어떻게 하면 만들어진다, 와인의 양조 과정, 그런 것들을 하나씩 여과, 병입, 숙성, 1차 발효, 2차 발효 등등등등 그런 과정을 뒤에서 한 번씩 제가 편안하게 다시 구체적으로 짚어드릴 거고요. 이 시간에서는 일단 포도 재배, 비티컬처, 와인 양조, 비니피케이션, 숙성, 매추링 이렇게 해가지고 간단하게 해서 세 가지가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그래서 이렇게 와인이 나왔다라고 하는 거. 그 부분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포도를 와이너리에서 그걸 보통 샤또라고 한단 말이죠. 샤또, 포도밭에서 포도나무를 심고 포도나무를 재배를 하고 그 다음에 와인 양조를 해요. 와인을 만들죠. 그 다음에 숙성을 해서 병입을 해서 여러분들이 와인을 구매하거나 지나가다 이렇게 딱 보실 수 있는 그런 이렇게 생긴 와인이 딱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게 와인 탄생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와인의 품질을 결정하는 요인. 이번 시간에 들으시는 용어 중에서 조금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용어. 때루아, 빈티지, 노하우가 있고요. 기본적으로 때루아라고 하면은 와인이 만들어지잖아요. 사람이 과학기술만으로 인위적으로 어떤 공산품을 만들어내듯이 뚝딱 만들어지는 게 와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땅에다가 토양에 포도나무를 심고 거기서 포도가 자라서 포도를 수확해서 이렇게 포도를 만들잖아요. 그런 모든 걸 때루아라고 합니다. 그럼 어떤 게 있겠죠? 토양, 그리고 그 토양을 구성하는 예를 들어서 암석, 기반암, 자갈이냐, 라임스톤이냐 그런 것들. 그리고 나무가 자라면 어떤 게 있어야 되죠? 그렇죠. 햇빛을 받아야죠. 일조량. 그리고 또 뭐 있죠? 포도가 자라야 돼요. 그럼 물이 있어야 되죠. 어떤 식물이든지. 강수량. 그 다음에 겨울에는 눈이 오죠. 강설량. 물론 지방에 따라서 눈이 안 오는 지방도 있습니다만 강설량. 그 다음 또 좌우하는 게 뭐가 있죠?
그렇죠. 바람. 그런 모든 자연적인 조건을 때루아라고 총칭을 하고요. 참고로 요즘에는 때루아에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인위적인 과학기술 있잖아요. 뭐 비료와 묘목, 뭐 교배 또는 어떤 과학기술을 접목시켜서 이 포도나무에 병충해가 덜 들게 한다라든지 이런 일련의 약간의 과학기술도 어느 정도는 때루아의 개념에 조금 들어가지 않냐라고 하는 그런 의견들이 요즘에는 많이 있어요. 옛날에 제가 와인을 처음 배울 때만 해도 때루아는 그냥 자연적인 부분만을 의미를 했어요. 100%. 그런데 요즘은 어느 노하우의 약간 일부적인 부분도 때루아로 봐야 되지 않냐라는 그런 의견들이 조금씩 있습니다. 때루아. 그 다음에 빈티지. 이거는 사람으로 치면 어떤 걸까요? 네. 생년월일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00년도에 사람이 태어났다. 그러면은 생년월일이 2000 아니다. 0000으로 시작할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와인도 빈티지가 있어요. 나는 2010년에 만들어진 포도로 만든 와인이에요. 그러면은 2010이라고 써 있습니다. 참고로 와인 라벨에 제가 뒤에 와인 라벨 읽는 법 그 시간에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와인을 보시면은 와인 앞에 이렇게 숫자로 2010, 1998 이런 식으로 숫자가 써 있습니다. 그게 빈티지입니다. 그리고 노하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과학기술 또는 와인 메이커들이 자신만의 독창적인 와인을 만드는 그 노하우가 있습니다. 어떤 일이든지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시든지 그 일을 오래 하시면 노하우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까지 해서 이 세 가지가 와인의 품질을 결정짓는 요소다라고 보면 됩니다. 여기서 기본적으로 와인의 성질을 가장 많이 차지하는 비중은 보통 때루아라고 하고요. 이 때루아는 9세계 와인, 프랑스, 이탈리아를 위시하는 대표적인 9세계 와인이 때루아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다라고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고요. 노하우, 과학기술이나 이런 후천적인 인간의 손을 거친 그런 부분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신세계 와인, 미국과 칠레, 호주 등을 위시한 그런 신세계 와인이 노하우가 와인 품질을 결정한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고요.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부분이 빈티지가 되겠습니다. 이 세 개가 제가 말씀드린 건 주요한 9세계, 신세계가 주요한 영향을 받는다라는 거고 이 세 개는 다 밀접하게 어떤 와인이 있다라고 하면 그 품질을 결정하는 요인에 모든 와인에 다 포함됩니다. 때루아, 빈티지, 노하우 이 부분을 기억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와인은 무엇으로 만드나요? 서머스 비 애플 사이다 알코올이 4.5 있어요. 4.5 있어요. 사과, 애플 사이다. 제가 왜 사과를 갖고 왔냐면요. 엄밀히 말하면 일반적으로 와인은 뭘로 만들죠? 그렇죠. 여러분도 알고 계시는 거죠. 포도로 만든 거를 보통은 와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옛날에 1960년대 이전부터 대구에서 사과로 만든 그런 와인이 있었어요. 근데 그걸 시장의 와인이라고 이렇게 공식적으로 인정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요즘 같은 뭐 다양한 종류의 알코올 음료나 이런 주류들이 나온다라고 해서 다시 가치가 오르고 있긴 하지만요. 기본적으로 와인은 포도로 만든다라는 부분을 알고 계시면 됩니다. 참고로 우리나라는 와인이 현재 조금 관심을 받고 세계 와인 시장 품평회 같은 데 좋은 평가를 받는 게 복분자 와인, 그 다음에 아이스 와인, 아이스 홍시로 만든 아이스 와인 이런 와인들이 조금씩 우리나라도 인정을 받고 있다라는 점을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와인의 종류 뭐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십니다. 레드 와인, 여러분들 알고 계신 검붉은 병에 있는
그런 느낌. 화이트 와인이라고 해서 흰색이 아니죠. 투명합니다. 좀 연한 거는 약간 사과 느낌, 그린 애플 느낌, 조금 진한 거는 황금색에 가까운 약간의 갈색을 띠는 그런 느낌. 그리고 로제 와인, 분홍 핑크빛의 와인. 뭐 색에 의해서는 크게 카테고리 이렇게 세 가지로 있고요. 당연히 이 세 가지에 따라서 만드는 방법, 뭐 좋은 빈티지, 포도 품종, 어울리는 음식, 각각 용도 다 차이가 있고요. 이 부분은 제가 앞으로 천천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CO2 유무에 의한 분류, 탄산이 들어가 있냐 없냐 라는 거. 스틸 와인, 일반 와인, 레드, 화이트, 로제 다 일반 와인입니다. 스틸 와인, 탄산이 없는, 발포성이 없는 비발포성 와인, 스틸 와인을 얘기하고요. 스파클링 와인, 샴페인 이 종류가 있고, 참고로 스파클링 와인 중에서도 레드, 화이트, 로제가 다 있어요. 딱 정해져 있지는 않다는 거예요. 레드 와인 중에서도 스파클링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알고 계시면 되고요. 이거는 발포성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구분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식전주로 쓰이냐 식후주로 쓰이냐 말씀드린 것처럼 포도 품종이나 용도나 테이스팅하는 그런 차이가 다 많이 나고요. 식사 용도에 의한 분류, 이게 은근히 중요합니다. 와인은 결국에 음식과 매칭이 잘 돼야 돼요. 참고로 동양과 서양의 기본 와인에 대한 기본적인 마인드 자체 차이는, 서양에서는 와인을 음식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걸 따로 주류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식사를 할 때 자연스럽게 와인을 같이 한 잔씩 해요. 이게 아침이든 점심이든 저녁이든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물론 저녁에 정식으로 앙뜨레로 식사를 할 때는 와인이 당연히 더 중요시 되겠지만, 서양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와인을 음식의 한 부분으로 보기 때문에 와인을 마시고 선물하고 일상에서 와인을 접하는 게 굉장히 자연스럽습니다. 카페테리아에서 한국인들은 카페에서 커피나 차를 한 잔씩 하죠. 똑같습니다. 서양의 프랑스나 이탈리아 같은 데 가보면은 카페테리아에서 그냥 와인 한 잔 가볍게 하면서 앉아서 책 보고 신문 보고 이런 것들 합니다. 그런 약간의 개념적인 차이가 있다는 부분을 알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식전주, 식중주, 식후주 이게 있습니다. 식전주는 뭐다? 기본적으로 식사 전이에요. 너무 강한 도수의 와인을 마시면은 어떻게 돼요? 식전에 속이 쓰리겠죠, 빈속에. 그래서 가벼우면서도 위에 부담을 덜 주고 식사 전 입맛을 돋궈주는 역할의 식전주. 이게 뭐 대표적으로 스파클링 와인이라든지 쉐리 와인 이런 것들이 있고요. 식중주, 이제 식사 중간에 식사와 같이 마시는 그런 와인입니다. 당연히 상식적으로 여러분도 알고 계시는 것처럼 흰살 생선에는 화이트 와인, 뭐 미트 종류에는 레드 와인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런 부분 식중주, 식사와 함께 같이 먹는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기본 공식은 맞아요. 흰살 생선에 화이트 와인, 뭐 붉은 생선이나 붉은 육류의 레드 와인. 그런데 요즘에는 딱 이거에 결정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한 생선을 먹을 때도요, 회로 먹을 때 붉은 생선 속살이 있고 흰 생선 속살이 있잖아요. 그거에 따라서 요즘 매칭을 피쉬에도 레드 와인을 매칭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라는 거. 이건 조금 깊게 들어가면은 제가 와인과 음식 매칭 파트에서 다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게 피쉬 자체, 생선에 이게 기름기를 어느 정도로 함유하고 있냐에 따라서도 약간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식후주. 식사 끝났어요. 그런 일반적으로 대한민국에서는 보통 커피나 차를 많이 마십니다. 서양 사람들 정통적인 디너 만찬의 자리에서는 식후주라고 해서 스위트 와인을 마십니다. 디저트 와인, 소 때른 지방에서 나온 뭐
뭐 최고급의 샤또 디캠이라든지 캐나다의 아이스 와인이라든지 뭐 포트 와인이라든지 이런 약간 스위트한 느낌의 시쿠주를 먹는데요. 그 용도에 따른 분류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정 강화 와인. 이건 제가 주정 강화 파트에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거고요. 포트 와인, 쉐리 와인 두 종류가 있습니다. 포르투갈에서 나온 스위트한 느낌의 시쿠주로 사용하는 포트 와인, 스페인에서 나온 쉐리 와인, 식전주, 드라이한 와인. 딱 그렇게 정해져 있는 건 아닌데 대략 그런 특징이 있다라고 하는 거를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약간 낯선 그런 기분이실 수 있어요. 주정 강화가 뭐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주정 강화 수업 시간에 제가 설명을 자세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파클링 와인의 다양한 명칭. 이거 앞으로 제가 수업 때 많이 말씀드릴 거예요. 자, 여러분 알고 계신 샴페인. 스파클링 다 샴페인이라고 총칭합니다. 그런데 엄밀히 말해서 틀렸습니다. 샴페인은 프랑스의 상파뉴 지방에서 나온 발포성 와인을 가지고 샴페인이다라고 하고요. 그 외의 지방은 프랑스에서도 크레망 무스라고 불립니다. 프랑스에서 나왔다고도 다 샴페인이 아니에요. 프랑스 상파뉴 지방에서만 나온 스파클링 와인이 샴페인. 정의는 알아두셔야 됩니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스페인에서 나온 건 까바, 이탈리아에서 나온 건 스푸만테, 독일에서 나온 건 젝트. 이런 식으로 스파클링 와인에 칭하는 명칭이 달라요. 일반 레드나 화이트나 로제 와인은 다 똑같습니다. 스파클링 와인에 있어서만 명칭이 조금씩 차이가 있다는 거. 그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연히 만드는 제조 방법이나 그런 공정들도 약간의 비슷한 부분도 있고 차이가 있는 부분도 있고요. 이 부분도 추후에 다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러면은 미국에서는 스파클링 와인 뭐라고 하나요? 라고 물으신다면 미국은 그냥 스파클링 와인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나라는 어떻게 부르죠, 그럼? 네, 대한민국에서도 똑같이 스파클링 와인에 따로 명칭은 두지 않고요. 그냥 스파클링 와인이다 라고 이렇게 총칭하고 있습니다. 자, 구세계 와인 대 신세계 와인. 굉장히 이 부분만 해도 사실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한 12시간 이상은 됩니다.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그만큼 많은 부분 공부를 해야 되고 이론적인 부분에서 정말로 중요한 부분입니다. 근데 뭐 이 시간에 다 말씀드리기엔 무리가 있고요. 주요한 포인트만 그리고 어떻죠? 우리는 오늘 첫 시간이니까. 첫 시간부터 수업 많이 나가면 재미가 없고 흥미가 떨어집니다. 질리죠?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세계 와인, 구대륙 와인은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독일, 포르투갈 등이 구세계 와인, 그리고 신세계 와인, 신대륙 와인은 미국, 호주, 뉴질랜드, 칠레, 남아공, 아르헨티나 이렇게 해서 구분이 되어 있고요. 차이는 와인을 재배한 그런 시기가 굉장히 오래됐다라고 하는 거. 4반세기 이상부터 와인을 재배를 했다라고 하는 거고 신대륙이나 신세계 와인은 15세기 이후에 비교적 뒤늦게 와인을 생산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모든 신세계나 모든 구세계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4반세기 이상 오래됐고 여기는 와인을 재배한 지 그리 오래되지 않았고 이런 건 아닙니다. 대부분이 그렇다라는 말씀이고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중요한 포인트며 차이, 이론적으로 구세계 와인, 구대륙 와인은 때로와를 중시하고 때로와의 영향을 많이 받은 와인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신세계 와인은 테크놀로지, 과학기술, 노하우, 와인 메이커들의 이런 인위적인 그런 과정을 거쳐서 그런 부분이 많이 적용이 된다라는 게 이 차이입니다. 이런 제가 지금 말씀드린 큰 차이와 대략적인 구세계 와인은 어느 나라지, 신세계 와인은 어느 나라지, 때로와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게 프랑스 와인 뭐이고 테크놀로지, 과학기술과 노하우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게 미국 와인이지 요 정도만 딱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폴리페놀. 아까 항산화 작용 알고 계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폴리페놀, 와인에 폴리페놀이 있어서 항산화 작용이 굉장히 좋습니다. 프렌치 패러독스를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건강에 되게 좋다는 거. 단, 와인도 주류, 알코올입니다. 술이라는 부분 절대 잊으시면 안 되고, 하루에 레드와인 한 잔 정도는 몸에 좋습니다. 한 50ml에서 80ml 사이, 조금 더 드시면 뭐 100ml, 150ml 정도까지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와인의 기본적인 정의, 그리고 어떤 걸 와인이라고 하나? 아, 이런 게 와인이구나. 그리고 와인의 간단한 역사를 한번 짚어봤고, 와인을 분류해봤어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용도, 품종, 발포성이냐, 비발포성이냐, 뭐 레드와인이나 화이트와인이냐 색깔에 따라서 분리를 해봤고요. 그러한 큰 카테고리와 간단히 와인이 이런 거다라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늘 첫 시간에 한번 알아봤고요.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 저와 함께 천천히 배울 거니까요.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요. 나 와인에 대해 지식이 전혀 없다 라고 해도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거고요. 하나씩 천천히 알려드릴 테니까요. 천천히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